자, 저번 주에 예고했던 대로 이제 어디 해볼 거냐면 그거 그 충북과학고 그 뭐냐면 2002 기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뭐 공기로 가는 압축 자동차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 뭐 그 관련해서 그거 내가 미리 예습을 좀 해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자 실험 방법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상 이제 용기를 하나 두고 자 여기에 뭘 넣냐면 탄산 나트륨하고 염산을 섞어 두었습니다. 이게 이제 자동차 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이게 바퀴를 이렇게 달아 놓았어요. 그리고 이때 그 각각의 질량이 얘는 1.06g, 그 다음에 염산은 0.73g. 맞나? 좋아. 그래서 가의 병에는 탄산 1.06g을 녹인 수용액과 모두 반응할 수 있는 수용액을 넣었다. 이게 뭐 하여튼 됐고 그 다음에 0.73은 어디서 나온 거야? 요건 우선 알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 여기 이제 염산은 우선 충분히, 왜냐면 거기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가의 병에는 탄산 나트륨 1.06g을 넣었다고 했는데 이때 여기에서 이 녹인 수용액과 이와 모두 반응할 수 있는 염산 수용액을 넣는다고 했으니까 모두 반응할 염산 수용액이니까 염산은 여기에 충분히 많았나 보죠. 자, 그래서 이런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자동차 가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나는 여기에 탄산, 수소, 나트륨에 또 이제 염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산, 수소, 나트륨은 얼마를 넣는다고 했었냐면 0.21g. 이거 역시나 염산은 이거에 맞게 또 충분히 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퀴가 있고 이게 자동차 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보시다시피 그 뭐 어떤 화학 반응식이 하나가 있고요. 등등등 해가지고는 이제 질문 1. 실험 결과 자동차 가가 2m 이동했을 때 자동차 나의 이동 거리를 구하시오. 그리고 그 과정을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1. 자, 우선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건 1. 화학 반응식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선 가에 관련된 어떤 화학 반응식이 있냐면 Na2CO3,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탄산 소듐이죠. 탄산 소듐에다가 HCl, 이게 염산입니다. 그래서 염산이 반응을 하는데 앞에 화학 양분 계수가 2예요. 그래서 반응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NaCl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CO2 가스가 만들어지고 H2 물도 같이 만들어지나 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뭐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원래 이 Na2CO3도 HCl도 다 상태가 뭐냐면 보시다시피 병에 녹인 수용액, 을 녹인 수용액이니까 얘가 이제 수용액으로 있고 이 염산도 칸이 좁냐? 수용액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얘들도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건 이 NaCl도 수용액으로 있을 거고 물도 이제 액체로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제 관건은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CO2 기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저번 시간에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서 뭐가 된 얘기를 했어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서 온실기체가 되고 그 덕에 이제 지구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뭐 탄소세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뭔가 그 물리적인 어떤 효과를 좀 얻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기체는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 보통의 고체 혹은 액체보다 그 부피가 1000에서 10,000배 정도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액체 물질이 액체로 있을 수도 있고 고체로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자리 말이에요. 그 자리 이게 칠 수가 있어가지고 카메라 아니면 책상을 띄워서 앉아. 근데 얘가 여기 어때 여기 지금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얘가 그 액체나 고체에 비해서 부피가 이제 1000에서 10,000배 정도 되기 때문에 갑자기 기체가 팍 발생을 하면 부피가 확 커지겠죠. 그럼 부피가 확 커지게 되면 그놈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내부에서 이제 기체가 발생을 하고 CO2 가스가 발생을 해가지고는 이 기체가 발생한 덕에 어떻게 된다? 얘가 바깥쪽으로 푹 배출되려고 하는 이 압력에 의해서 뭐가 발생할 것이다? 바로 추력. 그러니까 추력이 뭐예요? 그러니까 추진력이란 얘기죠. 그래서 추진력이 발생을 해가지고는 요놈의 이제 물체가 바퀴를 달아놨으면 자동차처럼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는 수용액, 다른 것들도 수용액, 액체 이렇게 되는데 난데없이 기체가 만들어지니까 기체가 이제 부피가 커짐에 의해서 외부 대기에 대해서 일을 할 거고 그 일을 할 만큼 저기에 있는 자동차가 이제 저렇게 생긴 페트병 자동차가 이동을 할 거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이해한 상태에서 과연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만들어지겠느냐. 결국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 기체의 양만큼 제가 충분히 일을 할 거고 그 덕에 자동차가 이동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관건은 뭐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얼마나 맹그러졌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에서는 나의 경우 Na2CO3가 얼마 사용됐다? 처음에 얘가 1.06g 얘가 준비가 되었다 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보시죠. 그러면서 여기에 내 거 어디 갔어? 내 거잖아 이거. 내 걸 가져오면 어떡해? 그래. 내 거. 하면서 여기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거기 표가 보일 거예요. 화합물의 종류라고 되어 있고 화합물의 상대적 질량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 보이시죠? 화합물의 상대적 질량이라고 표가 보이시죠? 찾죠? 네. 그러면 그 화합물의 종류에 화합물의 상대적 질량이라고 하는 그 표에 어떤 데이터들이 나와 있어요? 뭐 106, 36.5, 58.5, 뭐 44, 18, 84 이런 말들이 나오죠? 찾았어요? 혹시 교재 없는 사람? 다 있어요? 한 명 없어? 한 명은 없어요?
요거 있어요? 이거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거? 마지막에. 그러니까 잠깐 보고 이따가 해줄게, 알겠죠? 보이죠? 보기만 하면 돼요. 필기 하면 돼, 필기. 자, 그래서 거기 그 표가 그 참고사항 해가지고는 그 화합물의 상대적 질량이라는 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106, 36.5, 58.5, 뭐 44, 18, 84 이런 말이 나오죠? 그거 보시죠? 보이시죠? 자, 그러면 거기에 바로 표에 보시면 화합물의 상대적 질량이라는 말이 나오고 거기 뭐가 나오냐면 106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찾았죠? 그 찾았죠? 이 화합물의 상대적 질량 이게 뭐예요? 그 표에 나온 이게 뭐예요? 바로 뭐냐면은 요 주어진 물질들의 화학 식량 혹은 몰 질량을 뜻하는 거예요. 화학 식량하고 몰 질량은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야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오죠? 근데 충북과학부 기출문제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네요? 나오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중학교 교과서에 안 나오죠, 이거. 근데 충북과학부 기출문제에 나오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영재고 입시, 과학고 입시는 그 무슨 뭐 창의성은 개나 주세요, 알겠죠? 창의성 그따위 건 없어요. 그냥 고등선행입니다, 알겠죠? 고등선행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106이 화학 식량이고 몰 질량이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화학 식량이고 몰 질량이면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단위가 바로 그 유명한 그램 퍼 몰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에 주어져 있는 몰수가 1.06g, 그러니까 그 질량이 1.06g이고 이 녀석의 몰 질량이 106g per 몰이면 이거하고 이거로부터 우리는 뭘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녀석의 몰수를 계산해 볼 수 있죠. 자, 몰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질량이 있고 몰 질량이 있으면 단위를 딱 보시면 g이고 g per 몰이잖아요. 그럼 이 단위로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1.06g 나누기 106g per 몰. 즉 단위를 보면 질량에다가 몰 질량을 나누어 주면 단위 체계가 어떻게 돼요? 보시다시피 여기가 그램 이렇게 사라지고 단위 체계가 뭐만 남아요? 몰만 남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숫자도 되게 예쁘게 줬어요. 그냥 똑 나눠 떨어지게. 그래서 숫자에 대한 부담은 없고요. 이 개념을 아냐, 그냥 이걸 고등 선행이 되어 있느냐를 과학고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얘 계산해주면 값이 뭐가 나온다? 0.01 몰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주목할 거는 또 전체 반응식에 나와 있는 자 1, 2, 여기 생략된 1. 지금 내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서클링한 저런 숫자들을 뭐라고 하죠? 이런 숫자들을 이제 화학 양론 계수라고 하죠. 보통 이제 줄여서 계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제 풀네임은 화학 양론 계수. 그럼 저 화학 양론 계수의 의미가 뭐예요? 반응하고 생성되는 물질들의 개수비가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개수비.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Na2CO3 한 개가 HCl 몇 개랑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2개랑 반응한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이때 얘가 0.01몰 준비가 돼 있다면 얘를 다 반응을 시키려면 HCl은 1대2니까 HCl은 몇 몰이 준비돼 있어야 하겠어요? 1대2니까 얘가 0.01몰 준비돼 있으면 얘는 더블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1대2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2를 곱하면 얘는 0.02몰. 저게 저만큼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HCl의 화합물의 상대적 질량이 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HCl의 화합물의 상대적 질량이 표에 뭐라고 돼 있어요? 36.5라고 돼 있죠? 표에 나오죠? 36.5. 찾았죠? 역시나 단위는 뭐예요? 단위는 뭐예요? 그램 퍼 몰이에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자, Na2CO3는 질량이 주어져 있었고, 그럼 그 질량으로부터 Na2CO3의 몰수를 계산했어요. 근데 반응식에 1대2의 화학약분 개수가 있으니까 얘가 0.01몰 있을 때 HCl은 0.02몰 반응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표에 HCl에 36.5g/몰의 이 분자량, 화학식량 혹은 몰질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놈하고 이놈 두 개를 곱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36.5 곱하기 0.02 하면 뭐가 나올까요? 바로 0.73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자, 어떻게 한 거냐면 그냥 요 두 개 숫자를 곱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럼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그 산수죠. 그래서 요거 곱하면 되는데 단위는 또 어떻게 되겠어? 그램 퍼 몰에 몰이 곱해졌으니까 단위는 뭐겠어? 그램이겠네? 그러면 사실 이 문제는 묶고 있지는 않아요. 묶고 있지는 않은데 추가적으로 뭘 할 수 있냐면 염산을 얼마나 넣었다고 했죠? 염산 지금 염산 문제에서는 뭐 얼마나 넣었다고 돼 있어요? 그냥 충분히 넣었다고 돼 있죠. 충분히. 그럼 충분히 넣었다는 얘기는 염산을 이 안에 몇 그램 넣어놨다는 얘기겠어요. 몇 그램 넣어놨다는 얘기예요. 바로 0.73g 이상을 넣어두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0.73g은 넣어놔야 HCl을 이놈이랑 완전히 반응을 할 텐데 충분히 넣었다고 했으니까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이 넣었을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질량 줬죠? 몰 질량 줬죠? 뭐 몰수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잖아요. 그럼 나는 새끼 문제로 이것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충분히 넣었다는 염산은 과연 얼마나 넣었다는 얘기냐를 충분히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같은 수준의 문제니까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재고나 과학을 준비하시려면 이렇게 요런 부분도 꾸준히 준비를 해 두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런 양론 부분도 잘 공부를 대비가 되었기를 나는 바라는데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네. 하여튼 됐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 둘이가 반응을 하면 뭐가 맹글어져요? 바로 이산화탄소가 맹글어지죠? 그러면 그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돼? 넣어준 Na2CO3와 몰수 관계가 어떻게 돼요? 혹은 개수 관계가 1대 1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넣어준 개수 혹은 몰수랑 똑같은 개수의 이산화탄소가 맹글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요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되겠어? 0.01g이지. 0.01몰이지. 그럼 얘도 이산화탄소도 몇 개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0.01몰 만들어졌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자동차 가에서 기체가 이제 맹글어지는데 맹글어진 요 이산화탄소 얘가 얼마나 발생했다? 0.01몰 발생을 했다 라는 거지. 그러면서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얘가 그래서 2m를 이동했대. 얘가 2m를 움직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가에서는 이런 식의 분석을 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자, 요거 어서 필기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 쓰였어요? 썼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동차 뭐도 해볼까요? 자동차 나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자, 뭐 또 퀴즈 하나 내볼까요? CO2가 0.01몰 발생했다고 했죠. 근데 CO2의 그 화학식량 혹은 몰 질량을 얼마라고 돼 있어요, 문제. 44g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바로 알 수 있죠. CO2가 0.01몰 발생했는데 그게 질량으로는 몇 그램이겠어요? 바로 이 두 개를 곱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곱하기. 그럼 곱하기를 딱 하면 그램하고 몰이 그램 퍼 몰이잖아. 그렇죠. 곱하기를 해주시면 몰 나가리 되고 그램만 딱 남겠죠. 그러면 44 곱하기 0.01 하면은 0.44 맞아? 0.44 그램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산화탄소가 0.01몰 발생했다는 얘기는 질량으로 치자면 0.44g 발생을 했다. 뭐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뭐 이렇게 원하진 않지만 충분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가는 됐고요. 자, 그다음 뭘 해볼 것이냐? 자동차 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쓰셨어요? 자, 지금 나이. 지금 나이. 에이추, 으이추, 으쌰, 으쌰. 으쌰. 자, 그다음 두 번째 나. 자, 나의 반응식은 NaHCO3 탄산수소 뭐 나트륨이라고 하는 건데 얘도 이제 수용액 중으로 있었나 봅니다. 물에 녹아 있었나 봐요. 자, 역시나 여기도 충분한 양의 염산 수용액을 섞어 놓았나 봅니다. 자, 그러면 둘이가 반응을 하면 NaCl, CO2 역시나 가스. NaCl도 수용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2 가스와 그 다음에 H2O 무르가 같이 만들어지나 보죠.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이 NaHCO3가 얼마나 준비가 돼 있었느냐 하면 0.21g을 미리 준비를 해 놓았나 봐요. 그거 여기 뒤에 써놨고요. 됐죠? 그런데 이 NaHCO3 이게 탄산 수소 나트륨이라고 되어 있는 녀석의 상대적 질량은 표에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표에 있는 거 그냥 읽는 거예요. 표에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표에 84라고 되어 있죠. 84. 자, 단위는 그램 퍼 몰이에요. 그램 퍼 몰.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구할 수 있겠어요? 얘로 나누면 몰수가 나오겠죠. 그럼 그야말로 0.21을 84로 나누는데 그럼 뭐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0.0025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숫자를 얘로 이렇게 나누시면 되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바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여기서도 봅시다. 앞에 붙은 화학연료 개수들이 어떻게 되냐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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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 11111 그죠? 그러면 어쨌건 HCl은 그냥 충분히 썼다고 했으니까 뭐 이것도 질량 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같은 원리로 구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건 얘는 과량 하여튼 많이 있으니까 이놈이 100% 다 반응을 해가지고는 설라문에 이놈이 전부 다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켰겠죠. 그럼 이때는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만들어졌겠어요? 0.0025몰이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했을 거라 이런 말이죠. 왜 때문이니까 1대 1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동차 나에서는 CO2가 역시 발생을 하는데 이게 얼마? 0.0025몰이더라. 아시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 자동차 나는 얼마나 이동했을 거냐는 거예요. 얼마나 이동했겠어요? 이동거리. 바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이 자동차 나의 이동거리는 문제 이제 읽으시면 나와요. 문제 읽어도 나오지만 짐작할 수 있는 건 결국 만들어진 기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트림 자동차인 거죠. 트림 자동차. 언니는 뭐였더라? 인수? 윤수 뭐 평소에 트림 좀 합니까? 그래, 하여튼 그래 그 윤수가 만약에 이렇게 된 거예요. 트림을 하는데 뒤로 물러나는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된 거야, 윤수야. 상황 알겠죠? 그럼 이제 다른 조건이 다 같으면 내가 트림을 많이 할수록 뒤로도 많이 밀려났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0.01몰 이동했을 때 2m 이동했다면 이만큼 이동하면 몇 미터 이동하냐는 거지. 바로 여기에 2m에다가 곱하기 이 비례식 그대로 세워주시면 되겠죠. 0.01몰 0.0025몰. 왜냐하면 발생한 이산화탄소 기체하고 이동거리가 비례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저렇게 비례식으로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한 산수를 해주시면 아마 0.5m가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알겠죠?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다. 됐죠? 다 썼죠? 썼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봤을 때는 질문 1보다 질문 2가 더 잔인해요. 근데 잔인하다는 뜻의 의미를 알겠어요? 네. 명심할 건 2002학년도 충분과학고 입학전형 창의성 면접 문항이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나쁜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질문 2 같은 경우 창의적으로 답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게요? 창의적으로 떨어져야겠죠? 그래서 이 창의성 면접 문항인데 질문 1번도요. 그냥 100% 선행이에요. 알겠죠? 질문 2번도요. 너무너무 잔인한 선행이에요. 알겠죠? 선행이에요. 그래서 창의적으로 답하지 말라고 거기에 조건이 달아놨어요. 조건 잘 봐요. 반응물의 종류는 바꿀 수 없다. 병의 모양은 닮을 꼬마 사용할 수 있다. 차체를 제외한 외부 환경 조건은 바꿀 수 없다. 병 입구의 크기에 의한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일까요? 헛소리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알겠어요? 뭐 창의적 그따위 꼴로 헛소리 하지 말란 뜻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질문 2는 어떻게 답한다? 100% 선행으로 답하는 거야. 알겠어요? 선행 교육이 돼 있는 대로 답하라는 얘기예요. 자, 거기 뭐 조건도 몇 가지라고 돼 있어요? 조건 몇 가지로 돼 있어요? 본을 습하고 세 가지라고 했죠? 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세 가지? 왜 네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왜 세 가지? 바로 기체와 관련된 중요한 속성이 세 가지로 표현되는 게 있거든요. 선행교육에서 배우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답하면 창의적으로 떨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 이번 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체 관련 강의를 조금 내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쭉 필기하세요. 쭉 필기해 쭉 해. 자, 간단한 내용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화학 양론이었고요. 자, 이제 춘다. 자, 시우자.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번 문제. 자, 이번 문제는 그 유명한 이번 문제 이번 문제 1 이렇게 하자. 바로 기체 상태 방정식.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알겠죠? 꼭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문제를 그 뭐냐면은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답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아는 사람도 있을 건데 뭐 이렇게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슬쩍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뭐예요? PV는 nRT라는 이 수식이죠. 이걸 철저하게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이 수식은 죽을 때까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죽을 때까지. 만약에 지금 이제 저 영재고 갖고 준비를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여러 군데 수업을 하는데 그저께 수업을 했는데 어떤 한 학생이 그 빠진 거예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얘기를 해주던데 걔는 과학고를 안 갈 거예요. 안 가고 예술 고등학교로 갈 거래요. 그래서 빠졌대요. 예술 고등학교. 그래서 그림 그리거나 이쪽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걸 잊어먹어도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예술을 한다거나 알겠어요? 뭐 래퍼가 된다거나 하면은 저걸 안 해도 돼. 몰라도 돼.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재고나 과학고를 간다?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되겠어요? 무조건 외워야 돼. 알겠지? 왜 이거는 잊어먹을 수 없을까? 이걸 까먹었다는 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무슨 말 알겠어요? 죽어서 이제 땅에 묻히거나 이게 이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때만 잊어먹을 수 있어. 알겠죠? 죽었으니까. 죽지 않았어. 그럼 이거 절대 까먹어서는 안 돼. 알겠지? 근데 이제 이거와 관련된 아주 세부적인 막 엄청난 계산 그건 안 나오겠죠. 하지만 이 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알아야 지금 이 녀석을 제대로 답할 수 있어요. 알겠죠? 제대로 답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된 기초적인 설명 몇 가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일. 자, 바로 그 유명한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일의 법칙. 자, 보일의 법칙. 이건 뭐냐면 우선 첫 번째 일 실험.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 그래. 실험 조건. 자, 보일의 법칙은 실험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실험 조건은 기본적으로 등온, 등몰수 조건입니다. 등온, 등몰수 조건. 온도하고 몰수가 변치 않습니다. 자, 편의상 온도라는 물리량을 알파벳 뭐로 보통 표현하죠? T로 표현합니다. 요 T요. T. 왜냐하면 온도를 영어로 템퍼러처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T로 많이 줄여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몰수는 또 어떤 물리량으로 많이 줄여 쓰죠? 알파벳 소문자 N으로 이렇게 많이 줄여 씁니다. 그래서 이쪽을 공부하면 되게 그 익숙하고 흔한 건데 뭐 처음 봤으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등자라는 말은 알죠? 등은 뭐예요? 등 각계 유지하는 거. 그래서 보일이라는 양반은 이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짜잔. 자, 요런 이제 용기를 그 유명한 피스톤에 여기 이제 어떤 기체를 넣고 짜잔. 외부에서 이런 식으로다가 압력을 가합니다. 그때 압력을 뭐 P1이라고 하죠. P1. 그러면 P1일 때 이때 현재 부피가 있겠죠. 그걸 측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기체를 저 그릇에 놓고 압력을 얼마를 줬더니 부피가 어떻게 되더라. 그걸 측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압력을 변화시켜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그때의 압력이 만약에 P2가 됐다. 그럼 그때 부피는 또 V2가 되겠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 보일이라는 사람은 이 실험을 한 다음 그 실험 결과를 분석해서 어떤 결과를 알게 되느냐? 바로 봐. 여기 있는 P1, V1, P2, V2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 등온, 등몰수 조건에서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바로 실험 조건은 이러하고 두 번째 이 그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P1, V1, P2, V2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라는 걸 실험적으로 알아낸 거예요. 무슨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실험 결과는 어떻게 얘기한 적 있나? 이게 한 적 없죠. 자, 이 실험 결과는 이렇게 된 실험 결과는 이유가 있나요? 실험 결과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해보니 그런 거예요. 해보니 그렇고 내가 해봐도 그렇고 네가 해도 그렇고 누가 해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실험 결과 역시 어쩌란 얘기예요? 그냥 외우는 겁니다. 저 실험 결과를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수학적으로 실험 결과라는 건 절대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학으로 표현할 수는 있으나 엄밀하게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는지 수학으로 그 원인을 밝혀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수학은 원인을 밝혀내는 학문이 아니에요. 수학은 뭐를 하는 학문이죠? 수학은 기존의 표현을 필요충분 조건으로 바꾸는 테크닉을 연구하는 학문이 수학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잘 봐. 3x 더하기 2가 5지. 맞아? 맞아? 그러면 이거지. 맞아?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럼 이때 얘하고 얘 관계는? 필요충분 조건이잖아. 얘하고 얘 조건은? 필요충분 조건이지. 그러면 수학의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이 녀석의 해를 구하는데 수학의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수학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수학의 의미가 있어요. 얘를 필요충분 조건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얘를 필요충분 조건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즉 이렇게 말할 때와 이렇게 말할 때의 의미가 같다. 라는 걸 그걸 밝혀내는 게 수학이지 실제로 이 방정식의 해가 1이냐 1이 아니냐는 수학자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왜? 잘 보세요. 이래도 필요충분 조건 성립하죠. 무슨 말 알겠어요? 수학자들은 이게 1이냐 1이 아니냐 관심이 있다 없다?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수학자는 이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 수학을 아무리 잘해도 절대로 뭘 밝혀낼 수 없다. 수학을 아무리 잘해도 답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에 대한 답을 수학이 절대로 얘기해 주지 않아요. 무슨 말 알겠죠? 이런 건 뭐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서 퉁 떨어졌을 때 여기 시간 얼마나 걸리겠냐. 이런 건 할 수 있죠. 이런 건. 왜냐면 모델링이 딱 잘 돼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요.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질까? 이런 거요. 어떻게 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멈출 거냐? 이런 거요. 이거 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해결책이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즉 수학을 아무리 잘해봐야 세상은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그거에 수학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요. 알겠어요? 수학자는 답을 구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험에서 나온 자연과학적 결과를 원칙적으로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면 외우면 끝이에요. 그렇죠? 외우면 끝이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노벨상을 100개 받은 학자도 이런 결과를 그냥 외우고 있을 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가 늦었다고 생각하면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는 내용을 외우면 그냥 끝이에요. 그렇죠? 외우면 끝이야. 그러니 창의적 사고가 중요해요? 암기가 중요해요? 공부할 때는 창의적 사고가 중요해요? 암기가 중요해요? 창의적 사고가 중요해요? 암기가 중요해요? 공부할 때는. 창의성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있죠. 그 사람들은 공부를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이에요. 공부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자꾸 물어보면
100이면 100, 공부는 암기예요. 알겠죠? 알겠죠? 정말입니다. 진짜입니다. 네. 계속 외우는 겁니다. 계속. 네.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수학자거든요. 수학자거든요. 친구 중에 한 명이 서울대 수학과 나온 수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자가 있어요. 수학자.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꼴랑 무슨 뭐 영재고나 과학고 가자고 수학 공부하고 이런 사람 말고요. 진짜로 수학이 업이고 수학으로 돈 벌어 먹고 사는 수학자요. 그래서 이제 유학 갔다 와서 어느 대학에 어플라이 된지 모르겠는데 걔한테 내가 야 수학 잘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군대에서 만난 친구거든요. 군대에서 이제 나는 화학과 교수였고 이제 걔는 이제 수학과 교수여가지고 이게 이제 화학을 해도 수학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 수학 어떻게 하면 잘해? 그랬더니 형 그냥 외우는 거죠 뭐. 외우는 거래요. 수학 잘하려면 외우는 거래요. 어떻게 외워요? 수학책에 나와 있는 풀이를 다 외운대요 수학자들은. 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정석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정석이나 뭐 이렇게 고등교과 수학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뒤에 해설지 있잖아요. 그걸 다 외운대요 싹 그냥. 그래서 이런 문제 보면 이렇게 푼다를 다 외운대요. 그게 수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수학자 같은 경우 수학자들도 뭐 이렇게 대학교 나왔을 거고 뭐 석사했고 박사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썼던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대여섯 권 중요한 책들은 다 외운대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나도 봤더니 나도 내가 공부하는 뭐 일반화학, 분석학, 물리화학, 뭐 생화학, 뭐 유기화학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나도 외우고 있더라고요. 공부는 외우는 거예요. 창의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친구 얘기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고등학교 때 내 몇 년도 고등학교 나왔죠? 적을게요. 내 고등학교 몇 년도 내 고등학생이었게요. 1992년에 내가 고1이었거든요. 고1? 1992년에 유리 뭐 했어요? 원자 상태다. 아, 그래? 그래서 이제 내가 94년에 졸업을 하고 그때 고3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95년도에 이제 서울대 간 거예요. 갔는데 이때 이제 내가 나 이때 어디 고등학교 어디다 나 고등학교 어디 다는지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난 부산과학고를 나왔거든요. 부산과학고를 나왔는데 그때는 영재학교 그런 게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그때는 부산에 부산과학고 하나 알겠어요? 대전에 대전과학고 하나 다른 거 없어요. 알겠어요? 그다음에 서울에 서울과학고, 한성과학고, 세종과학고 있고 그다음에 경남에 경남과학고 하나 이렇게 영재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 학교가 나중에 이제 KSA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나 졸업하고 한참 전에 바뀐 거라 내가 한가영 졸업했다 이게 좀 얘기가 좀 그래요. 좀 뭐 나는 그 학교 다닌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한가영에 가면 졸업생 얼굴 사진에 내가 또 있대요. 그래서 제자 중에 지금 한가영 다닌 애들이 있는데 걔들이 막 그 졸업생 사진에서 나 찍어가지고 선생님 맞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럼 좀 쪽팔리긴 한데 어쨌건 이제 여기 나왔는데 이때 이제 내가 부산과학고 2기거든요. 2기? 부산과학고 2기인데 거기 동기 중에 그 어떤 친구가 하나 있어요. 동기 중에. 생각해봐. 92년이면 무려 유리비가 원자 상태였을 때잖아. 그치? 그럼 이때는 92년이면 무슨 영재 교육, 뭐 선행 교육 그런 게 이게 지금 같았을까? 그런 개념조차 별로 없을 때예요. 그냥 알겠어요? 이때 동기 중에 정모 씨라는 또 친구가 하나 있는데 걔가 중3 졸업 시에 이미 영어가 완벽했어요. 영어하고 일어가 완벽했어요. 그리고 프랑스어, 불어, 라틴어까지 했어요. 예, 아니, 프랑스어가 불어지. 프랑스어에 독일어가 되고 그다음에 라틴어까지 읽었어요, 얘가. 92년대 중3 학생이. 그렇다고 얘가 양키냐, 미국 스태는 아니에요. 토종 한국인이에요. 토종 한국인인데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통해서 그 집 아버지가 대단하신 것 같던데 그 집 아버지가 또 어떤 의사 선생님이에요. 부산에서
개업하신 의사 선생님인데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완전 철저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중3 때 영어 일어가 완벽했어요. 그냥 영어하고 일어는 그냥 돼. 그리고 독어, 불어를 읽고 쓰기가 되고 라틴어는 읽는 게 돼. 왜 라틴어가 됐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 의학 용어가 다 라틴어거든요. 그 의대에서 사용하는 막 이상한 세포 이름, 뼈 이름, 혈관 이름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라틴어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 의대 가려고 하는 사람 있을 텐데 의대 가기 전에 라틴어를 배워놓으면 의대 공부가 굉장히 쉬워져요. 정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조언을 해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제 서울대나 각 국립대 정도의 좋은 대학은 라틴어를 배울 수 있는 강좌가 있거든요. 교양 강좌가 있어요. 라틴어를 배울 수 있는 교양 강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큰 대학.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제자들한테 뭐냐면은 조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 의대를 갔다. 그러면 겨울방학 때 딴 거 하지 말고 그 대학에 있는 어문학과의 라틴어를 한 학기 수강해라. 그러면 학교 들어가서 되게 편할 거다. 근데 이렇게 조언을 해도 하는 애 한 명도 못 봤어.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걔 아버지가 의사니까 아들을 어릴 때부터 라틴어를 가르친 거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걔가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열심히 해서 그 정모라는 친구가 부산과학고를 들어와서 3년 동안 단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계속 1등. 인데 이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1등을 한 번도 놓치 1등인데 얘가 수학 국가대표예요. 그 IMO라고 알죠? 인터내셔널 매스 올림피아드. 수학 국가대표로 출전을 해서 얘가 금상인가를 받아요. 네, 금상인가를 받아요. 그리고 어디로 갔겠어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부산과학고에서 1등 수학 국가대표였고요. 그리고 그해 94년 그 해에 수능 전국 1등 했어요. 왜냐면 이때는 영재고 과학고 할 것 없이 모든 고등학생들은 수능을 무조건 봐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얘 수능 1등 했어요. 수능 1등 했고요. 그리고 서울대 본고사 수석했어요. 네, 나옵니다. 되게 유명한 애라서요. 그 기사도 많습니다. 그리고 얘는 어디를 갔느냐? 그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갔어요. 전기공학부를 가가지고 거기서 바로 학부만 마치고 스탠포드로 유학을 간 다음에 스탠포드에서 박사까지 하고 그 미국에서 조그만 어떤 IT 회사의 CEO를 한 다음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되게 유명한 대기업 이사가 돼 있거든요. 무슨 말 알겠어요? 뭐 개인정보라 뭐 더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걔가 나랑 같은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나는 뭐 별것도 아닌 허접한 학원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대단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그 친구들 때문에 내가 그게 아니고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그 성태기한테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은 적이 있어요.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에 살면서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는 처음 봤거든요. 내가 서울대를 갔어도 서울대에서도 그만큼 공부 잘하는 애는 몇 명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걔가 서울대에서 평점이 걔가 A+, A0, A+, 다 이렇거든요. 걔가 그러니까 서울대에서도 졸업 평점이 거의 탑이에요. 탑. 걔한테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니까 막 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수학 공부 어떻게 하는 거냐? 성태 뭐랄게요? 외워. 창의성 그따위 거 없어요. 그죠? 창의성 그따위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창의성이에요. 창의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 알겠죠? 존재하지 않아요. 무조건 뭐다? 선행이고 외우는 거예요. 네. 나요? 난 딱 중간쯤 했어요. 전체에서 딱 중간쯤 했어요. 그러니까 고3까지 그때 37명 남았었거든요. 그 지방과학고는 카이스트를 많이 가기 때문에 그 90명 동기였었는데 90명 중에 한 60명 정도 그 카이스트를 가고 고3 때 37명 남았었는데 그 중에 전교 꼴찌 하던 여학생이 이대를 갔고요. 전교 꼴찌 하던 남학생이 고대를 갔어요. 나머지 다 서울대 갔어요. 나는 그 중간쯤이었거든요. 그 중간쯤이었기 때문에 그냥 대학 가는데 별로 부담은 없었어요. 그냥 내가
떨어진다는 상상은 안 했어요. 떨어진다는 가정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장학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목적이었지 떨어진다 이건 그거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랬습니다. 난 중간쯤이었어요. 딱 17등, 18등 요 정도였어요. 알겠죠? 하여튼 그러다. 그래서 이게 공부는 왜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또 마지막 시간에 한번 해볼까? 여러분 혹시 사이언스라는 잡지 알아요? 혹은 네이처라는 잡지 알아요? 이런 잡지 알아요? 여기 이제 자연과학에서 엄청난 논문집이죠. 이런 데 논문 딱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런 데 딱 논문 올라가면 이제 사실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데 논문 하나 딱 쓰면요. 바로 정교수예요. 바로 교수예요. 근데 이제 이 사이언스와 네이처 같은 이런 잡지는 전 세계 모든 학자들이 노리는 잡지니까 굉장히 그 경쟁력이 높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혹시 왜 여러분 그 되게 유명한 논문 중에 왓슨 크릭의 DNA 발견 논문 뭐 그런 거 알죠? 왓슨 크릭. 왓슨 크릭 몰라요? DNA 발견하고 생물 시간에 배웠을 거 아니에요? 왓슨 크릭. 그 유전 물질 중에 DNA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알아요? 그건 알아요? 아니 그 생명 현상에서 유전이라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건 알아요? 그건 말을 안 해서 그 왓슨 크릭 논문도 네이처 실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노벨상 받고 어쩌고 다 여기 실린다고요. 그러면 요즘 대한민국의 학자와 대학원생들은 사이언스와 네이처에 논문 실을까요? 네, 잘 싣습니다. 아주 잘 싣습니다. 왜죠? 사이언스하고 네이처에 논문을 실는 건 누구하고 무엇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력이요. 네, 국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나라 자체가 허접하잖아요. 그래서 사이언스하고 네이처의 레프리들이 논문 잘 안 받아줘요. 나라가 허접하면. 진짜예요. 거짓말 같겠지만 그런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 있어.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이 요즘은 우리나라의 국내 대회에서 연구한 결과로 사이언스하고 네이처의 논문을 잘 실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 한국의 교수 밑에 한국의 대학생이 최초로 사이언스의 논문을 몇 년도에 올렸게요? 94년. 최초로 몇 년도에 올렸게요? 95년. 바로 1999년이에요. 98년에서 99년이에요. 요 사이에 올렸어요. 바로 서울대의 화학과의 권순재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대한민국 최초로 대한민국 자체 대학에서 대한민국 자체 교수 밑에 대한민국 자체 박사과정 학생이 대한민국 최초로 사이언스의 논문을 쓴 거예요. 내가 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까요? 바로 순재영이 내 스승님이기 때문이에요. 난 순재영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담당 교수는 최준호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실제로 이제 여기 대학원 가본 사람? 대학원 가본 사람 없어요. 실제로 대학원 가시면요 교수 볼 일은 거의 없어요. 알겠어요? 교수는 별 볼 일이 없어요. 누구냐면 내 위에 이제 우리가 사수라고 부르는데 내 위, 그러니까 내가 석사과정으로 들어가면 박사과정 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들. 그러니까 평생 형이에요. 형. 순재형, 뭐 이러고 여기 형이 다 형이에요. 형들. 왜냐면 보통 5살, 10살 많으니까 형들이에요. 그 형들 밑에 이렇게 배치가 돼가지고 형들한테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원에 들어가시면요, 그 교수하고 컨택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나 혼자 박사과정 학생 나 혼자밖에 없으면 내가 다 해야 되는데 교수를 자주 보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박사과정 형들이 많으면 석사로 들어가면 형들한테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재형 형님한테 다 배웠기 때문에 이 사실을 다 아는 거죠. 이 순재형이 뭐라는 줄 아세요? 순재형이 해주신 이 말씀은 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일어나. 네, 형. 너가 아무리 어떤 생각을 하건 뒤지면 찾으면 옛날에 다 해놓은 거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겨우 한 인간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뒤지면 옛날에 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창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따위 건 없어요. 알겠어요? 그따위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박사학위하고 석사학위 하느냐? 옛날 거를 존나게 공부하는 거야. 옛날 거를. 알겠어요? 옛날 거를 머릿속에 막 넣어요. 막 누가 뭐 했지, 누가 막 넣어요. 그럼 옛날 게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지.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가 필요할 때 그 옛날 거에서 몇 개를 꺼내가지고 약간 조합하는 거야. 그게 다야, 인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과거의 유산을 뭐 하는 거? 재조합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행이 안 돼 있잖아. 그 인간은 가치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 과거에 어떻게 있어요? 과거라뇨? 그 과거에 그 과거엔 또 누군가 있었겠죠. 또 그 과거엔 또 누군가 있었겠죠. 그리고 정말 태초엔 답이 없잖아요? 그 정말 태초엔 어떻게 됐을까? 첫 번째는 우연이고요. 그리고 우연도 조금 거리낌이 좀 그러니까 외계인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와서 철을 재련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외계인 누가 그랬어요? 또 그 외계인은 또 누군가 있겠죠. 몇 억 년 전에 누가 있겠죠, 또 뭐. 근데 뭔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뒤지면 무조건 다 나와요. 예를 들면 요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거 스마트폰 있죠? 이거 아이디어 누가 만든 거예요? 스티브 잡스. 스마트폰 이거 하잖아요. 이거 아이디어 최초로 누가 생각한 거예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것 같아요? 테슬라라는 물리학자예요. 그 뭐냐면은 에디슨이랑 같이 일했다가 이제 에디슨이랑 뜻이 안 맞아서 이제 회사에서 쫓겨난 다음에 고독사 하신 물리학자 한 명 있어요. 테슬라라고 미국 사람인데, 예, 그분 스케치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이 전기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아이디어가 거의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19세기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아이폰 같은 이런 게 19세기 때 이미 나온 아이디어라고요. 상상이 안 돼. 19세기 때 무슨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근데 뭐 알겠어요? 뒤지면 다 나온 거예요. 뒤지면 옛날에 다 했어요.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뭘 하는 건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 테슬라 사람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요? 테슬라 사람 그런 아이디어. 또 누구한테 영감을 받았겠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이런 사람들이 영감을 받았겠죠. 뭐 미켈란젤로나 이런 사람들이 영감을 받았겠죠. 예술가들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지도 모르고 받는 거예요, 그냥. 우연찮게 어렸을 때 어디서 쓱 본 그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영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새롭게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내가 혼자 한 게 아니라니까요. 뒤지면 다 나와요. 예를 들면은 청바지 있잖아요. 청바지 이게 찢어 있는 거 알죠? 청바지 찢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거스름 이렇게 두들두들해서 나온 이런 패션 있잖아요. 이거 맨 처음 언제 시작했게요? 이게 바지 이게 해가지고 찢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더들더들한 거 있잖아요. 이거 언제 시작됐게요? 언제 시작됐게요? 1400년도가 시작이에요. 1400년대. 최초의 기록이 1400년대. 중세시대 때예요. 그럼 이 말은 그 전에 했던 사람이 있다는 얘기겠죠? 이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 제일 오래된 이 바지 찢어 입는 테크닉이 1400년대 스위스 용병이 프랑스를 행진하면서 그 패션이 시작됐다는 기록이 최초로 나와요. 기록이 최초니까 예전에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최근 누군가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진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창의성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창의는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죠? 무조건 뭐다 선행이에요. 알겠죠? 선행이 안 돼 있으면 가치가 없어요. 뽑을 가치가 없어요. 왜 선행이 안 돼 있으면 뽑을 가치가 없죠? 선행이 안 돼 있으면 내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럼 존나 귀찮죠. 근데 왜 뽑아 이걸? 응?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당장 데리고 가서 써먹어야 되는데 존나 아는 게 없어. 그거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귀찮잖아. 그럼 이런 왜 뽑아? 안 뽑지. 인간의 가치는 선행이 있어요. 알겠죠? 선행과 암기에 있어요. 창의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알겠죠? 내가 얘기 정도 외워야 되겠지?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이걸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 얘기 많이 했는데 이게 막 또 다른 선생님도 다른 말씀 하실 수 있어요. 뭐 창의적인 사고 뭐 하실 수 있는데 글쎄요.
그래서 내가 본 물론 그것도 나의 편견이긴 하죠. 편견이긴 한데 내가 본 초수포 울트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본 알겠죠? 네. 그렇다. 자, 그래서 이거 그러면 이 실험 결과를 어떻게 나열할 수 있느냐? 바로 얘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 해요? 바로 반비례 관계라고 하죠. 그럼 이때 등온 등몰수 조건에서 바로 압력과 부피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뭐 말이 한번 써보자. 압력을 P로 쓰는 이유는 압력을 영어로 뭐라고 해서? pressure. 자, 그리고 부피를 V로 쓰는 이유는 볼륨. 이 정도 단어들은 익숙하죠. 그러면 이때 반비례 관계다. 그래프를 어떻게? 짜자자잔. 이렇게 반비례 분수 그래프로 그려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했던 P1, V1, P2, V2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바로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여기가 V1, P1이었으면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여기가 V2, P2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걸 실험적으로 처음 보여준 사람이 그게 바로 보일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썼죠? 준다. 줄게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겁니다. 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샤를이 됐습니다. 샤를. 영국에서 태어났으면 찰스, 이웃집 찰스예요. 근데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샤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샤를이라는 사람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실험 조건은 등 몰수 조건입니다. 등몰수 조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압력은 P로 많이 표현을 했고요. 몰수는 N으로 많이 썼는데 자, 압력하고 몰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조건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실험 결과가 나타나느냐. 실험 장치라고 합시다. 장치, 등압, 등몰수 조건. 이렇게 씁시다. 자, 실험 장치는 요래요. 자, 역시나 아까 피스톤에다가 자, 여기 이제 어떤 기체를 놓고 그 다음에 부피를 V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때 T1 요거 이 현재 온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뭐가 일정하다고요? 압력이 일정하다고 했죠. 압력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가는 요 외부 압력이 일정하다. 여기 이제 EX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쓰면 뭐 어떤 학생들은 팩스라고 읽는 학생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요 EX의 뜻은 영어 단어 externa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뜻은 외부하겠죠. 외부를 타는 영어 단어가 external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따서 EX 아래 전자를 쓴 겁니다. 그냥 외부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된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온도를 변화시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온도가 T2가 됐을 때 부피가 V2가 되더라. 요게 일정할 때. 알겠죠? 자, 이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요 T1, V1, T2, V2 사이에 어떤 실험 결과가 있냐? 바로 V1, T1, V2, T2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걸 저 찰스라는 양반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때 그런데 이 경우 온도는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 체계. 자, 온도 중에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섭씨 온도, 화씨 온도는 우리가 일상생활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온도고요.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온도는 절대 온도라는 체계를 씁니다. 절대 온도가 중학교 교과 과정에는 나오진 않는데 이제 뭐냐면은 선행학습에서 배우게 되고, 물론 너무 숫자와 관련된 계산은 입시에 직접 나오는 건 아니라 뭐 관련돼 있는 뭐 계산까지 막 다게 섭렵할 필요는 없는데 개념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죠. 절대 온도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아, 중학교 나와요? 다행이다. 고마워요. 아, 중학교 배웠어요? 아, 책에 나와요? 아, 다행이다. 그래.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찰스 씨도 나와요? 진짜로요? 중학교 책에? 보일 씨는요? 진짜로요? 내 중학교 때는 안 배웠는데? 네. 네. 그래요. 자,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때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정말 다행이다. 바로 V하고 T가 뭐하다? 비례한다. 이런 수리적 관계를 우리가 비례라고 하죠. 그래서 부피하고 T 절대 온도로 정해주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짜잔, 요런 직선의 관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죠? 그렇죠? 이런 거를 찰스라는 양반이 알아내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쓰세요. 쓰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여기 줍니다. 여기 줄게요. 나도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다. 중학교 때 찰스 보일이란 이름만 빼고 배웠던 것 같아, 그냥. 그때 중학생 때니까 몇 년 전이야? 35년도 더 된 전 얘기고. 그렇구나. 좋아, 저거 체크.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 유명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는 뭐냐면 실험 뭐 장치랄 것도 없는데 조건은 뭐냐면은 등압, 등온 조건입니다. 등온, 등압 조건. 그래서 자, 외부 압력 일정하고요.
온도도 일정합니다. 자, 이때 부피 V1 그 다음에 어떤 기체의 몰수가 N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여기서 기체를 추가해요. 더 집어넣어 가지고는 그 일정한 외부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 그때의 몰수 N2와 그때의 부피 V2 이 사이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를 조사한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로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사실 얘는 실험이라고 할 것도 사실 없는데 봐봐요. 몰수라고 하는 게 결국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양이잖아요. 많냐 적냐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기체가 많을수록 부피는 더 늘어나겠어요? 안 늘어나겠어요? 당연히 늘어나겠죠. 양이 많은데 뭐 크게 안 늘어나겠어요? 양이 많으면 크게 늘어난다 그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 상식적인 얘기에 대한 저 실험 결과를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자, 다 썼죠? 자, 여기 줄게요. 네 번째 실험 결과의 조합. 자, 우선 첫 번째 했던 게 보일시였겠죠. 보일. 자, 보일시가 뭐라고 했어요? 보일시가 압력하고 부피가 반비례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단 조건은 뭐죠? 조건은 NT 일정. 그렇죠? 뭐하고 뭐? 몰수하고 온도 일정. 이유가 없어요. 실험에서 이렇게 나온 거야. 외우면 돼야겠죠? 외우면 돼. 그다음 두 번째 왜? 나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 두 번째 찰스 씨께서 뭐라고 했느냐? 누구하고 누구? V하고 T가 비례한대. 단 조건은? P와 N P N이 일정할 때, 압력하고 몰수가 일정할 때.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보가드로 씨가 뭐라고 했었냐면 부피하고 몰수가 비례한대. 뭐가 일정할 때? 온도하고 압력, PT가 일정할 때. 그러면 저 세 개의 결과를 딱 놓고 보면 말이죠.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잖아요. 뭐 사실 별 관계 없이 저 세 명은 아주 독립적으로 실험 수행을 한 거예요. 근데 실험에서 나온 거니까 저 세 개를 어쨌건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외울 때 여러분 정말 많이 외우면 되지만 외울 때 아무래도 편하게 외우는 게 좋아요? 힘들게 외우는 게 좋아요? 아니 뭐 지금 내가 어려운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 밥 먹을 때 편하게 밥 먹는 게 좋아요? 힘들게 밥 먹는 게 좋아요? 뭐 아니면 뭐 여러분 뭐 놀러 갈 때 힘들게 놀러 가는 게 좋아요? 뭐 어렵게 놀러 가는 게 좋아요? 저 당연한 거 아니죠? 자, 외울 때 힘들게 외우는 게 좋아요? 편하게 외우는 게 좋아요? 여러분 뭐 수행자예요? 왜 대답을 안 해? 편한 게 좋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서로 전혀 무관하게 나온 실험 결과예요. 근데 이제 후대의 학자들이나 후대 학생들이 이 세 개를 어떻게 하면 편하게 외울까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은근히 또 헷갈릴 수 있거든. 이게 뭐가 일정할 때 뭐가 일정할 때 이거니까 이게 또 언제 뭐가 일정했더라 헷갈리니까 이걸 한꺼번에 어떻게 하면 외우면 되느냐? 바로 봐. PV
NT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역시나 비례 표시죠.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 보일 법칙을 이게 설명하나 보죠. 보일 법칙에서 뭐가 일정할 때? NT가 일정할 때. 그럼 NT가 일정하다는 거니까 N하고 T가 상수란 얘기죠. 그럼 두 개 변수를 곱해서 상수에 비례한다는 얘기는 두 개가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두 번째, PN 일정. 그럼 PN, 이게 두 개 상수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PN을 가려, 이렇게 딱 가려. 그럼 뭐만 남아? VT가 비례. 그 다음 세 번째, PT 일정. 그럼 P하고 T가 상수라는 거잖아요. 가려. 뭐가 일정해? VN 비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식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편의로 나오는 거예요. 뭐 하자고? 편하게 외우자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를 이제 따로 외울 게 아니라 이거 하나 외워서 찾아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훨씬 편하죠. 그래서 선대 학자들이 그렇게 아니라 외울 때 이것만 외워 이렇게 된 거야. 알겠지? 그리고 또 편의상 비례하면 뭘 도입할 수 있지? 상수. 그렇지. 비례 상수를 도입할 수 있지. 그럼 뭐 비례 상수를 구체적으로 구하는 건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어쨌건 비례 상수를 도입하면 비례 표시를 등호 표현으로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얘를 어떻게 그 비례 상수를 여기서 편의상 뭐 어떤 관습에 의해서 R로 정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수식 PV는 NRT가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도 부산과학고 입시 준비할 때 그때는 이런 학원 같은 거나 나 같은 강사 선생님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그때는 나 혼자 막 이거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혼자 막 PV는 NRT 막 이런 게 있어서 막 외우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수식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 PV는 NRT 이게 지금 이 이산화탄소 공기압축 자동차와 관계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은 거기에 있는 2번을 답할 때 어떻게 답해야 되겠어요? 창의적으로 답하면 안 된다고 했죠. 창의적으로 답하면 안 된다고 했죠. 바로 지금 여기서 설명한 이 내용을 가지고 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답할 거냐를 10분 후에 여러분들의 몇 명 정도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하고 싶은 사람 뭐 한두 명 정도 나와서 발표를 뭐라고? 추천해야 되나요? 추천이라뇨? 발표할 사람. 발표할 사람 추첨이요? 다른 반에서는 추첨했어요? 추천이요. 추천이요? 누구 하라고요? 그거는 너무하잖아요.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요? 없을 것 같다고요? 없을 것 같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내가 출석부를 보고 대충 부를게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나 이제 후보가 될 수 있다. 여기죠? 아무나 후보가 될 수 있다. 제가 그렇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